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 핑크리본 캠페인을 기념하여서 비욘디에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은 유방암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또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한국유방암학회의 손주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혁이라 하고요. 연세안병원에서 지금 종양내과 유방암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항암요법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임상시험하는 그런 우리나라 전문가들 모여 있는 그런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유방암 연구에 이제 분과위원장을 일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걸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연세안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유방암학회 항암요법연구회에서 유방암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계셔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의 최신 치료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임상시험 정보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강의 준비된 것 함께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유방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무엇이냐?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종양이 꼭 악성만 있지 않고 양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귀처럼 걱정 안 해도 되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악성 종양입니다. 그럼 왜 악성이냐? 그럼 왜 유방암이 무섭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치명적이냐? 유방이 생기는 그 위치에만 있으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몽우리가 만져지니까 외과 교수님이 이걸 절제하면은 끝! 이러면 전혀 치명적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성암이라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어떤 혈관이나 림프액으로 그 암세포 일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이렇게 떠돌다가 어떤 장기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방암 세포가 자라요. 그러니까 간이나 폐나 뇌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자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진료실에서 제가 원래는 노트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그렸는데, 오늘 강의에서 좀 특별히 제가 PPT에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이거 노력했어요. 잘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유방이라고 치고요. 여기 유방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결하려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유방암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암세포들이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나중에 재발이 되는 거죠.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항암 약물 치료합니다. 미리 수술한 다음에 이걸 보조 항암제 치료를 하고, 항암제 치료해서 이게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재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고요. 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이게 다 각각 장기에서 커져가지고 재발암, 전이암이 되고, 이러면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신 분들도 전이암에 대한 항암제 약물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수술은 오히려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의 이제 국소적인 걸 치료하는 거고, 항암제는 조기 유방암에서의 항암제, 전이암에서의 항암제, 이렇게 두 가지로 목적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한번 시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암세포가 한 10억 개 정도 되면 한 CT에서 1cm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 100만 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Y축의 암세포 숫자고
X축이 수술 시간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암이 커지다 보면 어느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외과 교수님들이 수술합시다. 그러면 수술하면 다 없어지니까 쭉 암세포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데 암이 없으면 재발이 안 돼서 완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보조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 죽으면 완치가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이렇게 이제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쭉 오랫동안 타요. 이때 보조항암 약물 치료는 항암 치료하면 완치율이 올라가고 재발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잠수를 타다가 몇 년 지나서 이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거나 뭐 거의 뭐 영상에서 보이면 발견이 돼요. 이게 재발이에요. 딴 게 재발이 아닙니까? 재발이란 거는 원래부터 있던 세포가 시간이 지나서 잠수하다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게 재발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기가 돼서 이제는 이때부터는 전이암에 대한 항암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은 완치는 일단 쉽지 않고요. 물론 이제 쉽지 않다고 했지 100%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는 또 잘 치료됩니다. 근데 쉽지 않고 그렇지만은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삶의 질이 더 좋아져요. 이제 암이 너무 괴롭혀요, 환자분들을.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렇게 또 내성이 생겨서 더 암세포 숫자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 암의 어떤 시간에 따른 그런 어떤 경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뭐 유방 환자들은 잘 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호르몬 수용체하고 헐투라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헐투라고 이제 약간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그 수용체인데요. 그래서 호르몬 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R하고 PR, 헐투.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발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발현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면역 염색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수술한 조직 가지고 보시면 헐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발현이 안 되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되면 헐투 양성이라고 하고 이런 건 이제 음성이라고 하고요. 호르몬 수용체도 이렇게 발현이 돼요. 이게 ER이 발현되고 PR이 발현돼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가 나눠지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투가 이제 음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전체 유방암의 70%고요. 허투가 양성이면은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다 음성이면 우리가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치료는 연기는 항암제 치료 안 하고요. 사기는 이제 수술을 보통 안 하고요. 항암제 치료하고요. 1기, 2기, 3기는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 치료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 목적은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1, 2, 3기는 그리고 4기는 생존기간 연장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방암의 발병 추이 한번 보실래요? 지난 20년간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유방암이 한 해에 6,000명이 발병했는데 2019년에는 25,000명이 발병했습니다. 거의 3배 이상이고 근데 이게 뭐 인구가 늘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만 명당 12명이었는데요. 지금 10만 명당 34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와 상관없이 유방암의 발병이 3배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저희들 전문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으로 잘 살게 되면 듭니다. 실질적으로요, 미국이나 유럽은 저희보다 유방암 발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저희보다 2배 이상 더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어떤 식생활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 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간다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생각하면 미국의 발병 유방암에 점점 근접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추이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 볼까요? 예후는 다른 암보다 좋습니다. 꽤 좋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안 된 경우는 보통 5년 생존율이 99%라고 나오네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검진을 많이 해서
일찍 발견되는 거죠. 한 연기 유방암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 치료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40~50% 정도는 연기라고 하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전체 유방암의 70%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년 생존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꾸준히 재발을 해서 10년, 20년까지도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림파선 전이가 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 92%인데 마찬가지로 70%의 환자들이 5년 이후에도 재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꼭 재발을 뭐 8%만 하고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4년 생존 사기는 5년 생존율이 44%인데 상당히 높죠. 예, 상당히 높고 예후 많이 좋았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췌장암 사기는 100명 중에 2명만 사시는데 유방암은 거의 한 30~40명이 5년 이상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예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암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사망 환자분이 있어서 발병률이 높고 사망 환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항암제 약물 치료를 얘기했죠. 네. 항암제 약물 치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네. 뭐 이 자리에서 사실 학문적으로 다 어떤 종류고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보시면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막 머리 빠지고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항암제가 있고 또 이제 내부문 치료 호르몬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인데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다. 관절이 좀 아프고 그러긴 하는데 이것도 전혀 다른 종류의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뭐 저분자 물질이나 항체 이런 치료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면역 치료 그리고 항체하고 항암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항체 약물 결합체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FDA에 지금까지 승인된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무지 많죠? 엄청 많은데요. 네. 오히려 또 아픈 분들께서는 치료제가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기도 네. 한데. 이제 암 중에서 제일 유방암이 치료제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종양내과는 이 치료제들을 다 하나하나 약효 부작용을 다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니까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 분과위원회가 왜 있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종양내과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양내과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수술 못 하고요. 드레싱도 잘 못해요. 그냥 항암제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환자분한테 적용하고 환자분이 항암제를 잘 맞힐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또 조금 더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하는 게 이제 종양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아니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항암 치료 왜 하느냐? 가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하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외래에서 오랜 시간 상담을 요하는데 항암 치료하는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암에서는 완치율을 높여요. 개개인의 환자분들이 아까 그 미세한 암세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상시험의 결과에 근거해서 저희가 항암제 약물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결국은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조기암에서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은 완치율이 올라간다는 게 이미 증명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셔서 완치율을 좀 올려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재발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전이암 코스로 가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힘드시다가 또 사망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죠, 재발은. 그래서 그 재발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이제 조기암에서 수술한 다음에 고생해서 항암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전이암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보세요. 저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맑은 물,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통받다가 응급실에 오세요. 응급실에 와서 늦어가지고 치료가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이암 발견되면은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고 분명히 더 오래 사십니다. 훨씬 오래 사십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진짜 완치처럼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어, 최신 치료 및 신약 소개해달라고 해서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지금 최신 치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신약으로 또 나온 것들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유방암은 계속해서 약들이 나와서 음. 사실은 뭐 이걸 다 소개하려면 아까 FDA 승인된 약을 하려면 시간이 네.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최근에 개발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된 약만 지금 제가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타까워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키트루다 같은 거는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이제 조기암에서 항암제하고 같이 하면은 재발률을 낮춘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이암에서 이제 PDL1이라는 마커가 있는데 이게 양성이신 분들이 한 40%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쓰면은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된데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금 보험급여가 안 돼가지고 조기암 환자분들 꽤 되는데 그분들 한 8, 90%는 그냥 본인 분담으로 그냥 하세요. 전이암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약들도 빨리 급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림파자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이제 너무 유명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에요. 이 BRCA1, 2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것처럼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다든지 난소를 절제하면 꽤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암이. 그런데 그런 암 환자에 대해서 약이 개발됐어요. 그게 이제 림파자라는 약인데 이 약은 사실 조기암에서도 재발을 줄이는 목적으로 증명이 됐고 전이암에서도 좀 더 항암제보다 나은 효과를 보여서 다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보험이 안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에너투 최근에 뭐 너무도 이제 언론이나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2차 이상의 요법으로 이제 FDA 승인 받은 약이고 우리나라도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승인은 됐는데 급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투가 이 아까 말씀드린 항체와 항암제를 붙여서 결합체로서 이제 개발된 약인데 이제 전이성 유방암에서 거의 치료 효과가 3배, 4배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병이 나빠지기까지 기간인데 그게 한 3배, 4배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지금 현재 조기 유방암에서도 임상 시험 중인데 환자분들이 이게 너무 좋은데 못 써가지고 지금 뭐 실비를 쓰다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본인으로 부담할까 너무 진료실에서 너무 이게 참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약도 좀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삼중음성 유방암이 제일 예후가 안 좋은데요. 전이성이니까 너무도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료 약제가 별로 없어서 정말 삶과 죽음을 막 고민하고 그런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추로델비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 약도 역시 보험급여가 안 돼서 너무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또 우리가 앞으로 써긴 써야 되는 약들이라서 제가 최신 치료 및 신약 소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은 비보험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최신 치료들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암 임상시험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또 환자분들께는 비싸도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임상시험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임상시험이 필요할까요? 사실 의식 전환이 지난 20년간 정말 많이 됐어요. 20년 전에는 임상시험 하면 제가 실험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실험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실험은 실험실에서 마우스 상대로 하는 게 실험이고요.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냐 이런 그러니까, 인식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실험이란 용어가 틀린 말이에요. 실험은 영어로 하면 experiment인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실험이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그렇죠. 안 네. 되죠. 임상 시험입니다. 시험. 영어로는 trial이라는 거고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약을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왜 나를 대상으로 하느냐? 20년 전에는 나 안 한다. 뭐 왜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20년 후에는
임상시험을 찾아서 병원에 오십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국민 여러분들의 그 인식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실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 임상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암 임상시험이 왜 필요하느냐? 암 환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 사망 등 굉장히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 분명히 치료 성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니까. 그래서 이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제약사 혹은 연구자가 치료의 우월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그 뭐 세포나 마우스만 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지 제가 여기가 사용하지, 그 연구가 없이 사용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인륜적이지 않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임상시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전이성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치료제의 한계도 알고 있어요. 그럼 미충족 수요가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약. 또 조기암 환자분들도 30%가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20%만 재발할 수 있는 약을 쓰면 자기는 10% 안에 들면 재발할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 환자에게 분들은 조기암이든 전이암이든 이러한 미충족 수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약사나 연구자는 이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고 싶어요. 높이고 싶은 약이 어떤 개발할 때 증명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서로 이게 이제 서로 맞닿아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이러한 제약사나 연구단은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부작용도 많이 안 밝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최대한 그런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약처라든지 병원의 어떤 기관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게 환자분한테 더 해가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게 더 많다,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승인을 하고, 이게 승인이 되어야지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환자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해서는 임상시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상시험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임상시험도 단계가 있잖아요, 교수님. 네, 네, 단계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임상시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사나 연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신약 개발하면 제약사가 주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제가 아까 드린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코리안 캔서 스터디 그룹 같이 어떤 비영리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더 환자에게 나은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연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약사는 영리기관인데 연구자 그룹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임상시험 주체가 있고요. 단계는 1상, 2상, 3상 있는데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우리 또 최 PD님도 그 전에 언급이 됐다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실제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 임상시험의 예시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조금은 좀 당혹스럽기도 한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하나하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요. 맞아요. 또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적용 기준도 있고 제외 기준도 네, 있고 맞습니다. 따져볼 게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본인이 원하신다고 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연구자나 제약사가 원한다고 해서 환자분을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 조건에 맞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 임상시험이 갖는 의미,
또 이 임상시험에서 환자분이 얻게 될 혜택, 그렇지만 감수해야 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이걸 고민하시다가 그걸 동의하시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인포음드 컨센트라고 하는데 다 정보를 듣고 동의한다는 네. 그런 인포음드 컨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서명을 하시면 그럼 임상시험이 이제 시작이 돼서요. 이게 임상시험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지 환자분들이 필요할 때 그런 어떤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병원을 필요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임상시험을 잘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들이 많습니다. 저희 맞아요. 나라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임상시험에서 선두를 이끌어가는 분야가 특히 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임상시험들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좀 조기암과 전이암으로 나눠서 보시면은요. 좀 갑자기 영어로가 나오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슬라이드를 그냥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한글로 풀어서 어차피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조금은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건 조기암에서 하는 임상시험인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꽤 되죠.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하는 임상시험이고요. 이건 수술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호르몬이 개발돼서 지금 그걸 비교하는 그런 삼상 연구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이제 헐투 양성하고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이제 선행 항암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제 캐살라라는 약이 표준 치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에너투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캐살라하고 캐살라 플러스 면역 치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준 치료가 캐살라인데 플러스 알파 면역 치료. 캐살라보다 좀 더 전이암에서 효과가 입증된 에너투. 이렇게 비교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이 사실 끝난 선행 항암 치료한 다음에 잔존암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키트루다 펜브로를 쓰던 이제 이 카페시탐이라는 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3중 음성에서 효과 좋은 거로 이제 전이암에서 밝혀진 요런 암들을 추가하는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는데 이렇게 헐투 양성, 3중 음성, 호르몬 양성에서 수술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임상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이렇게 있고요. 헐투 양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투나 이런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에서도 기존의 호르몬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고요. 전이성 유방암을 잠깐 보시면은 전이성 유방암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전이성 유방암 처음 진단받았을 때 3중 음성 유방암 처음 진단받았을 때 기존의 표준 피지로하고 뭐 다토디엑스디라는 최근에 나온 어떤 항체 항암제 복합제를 비교하는 연구, 표준 치료하고 치료달비라는 약을 비교하는 거, 표준 치료 플러스 면역 치료하고 치료달비 플러스 면역 치료 비교하는 연구, 이런 연구들이 있고 또 이제 플라티늄이라는 항암제를 한 다음에 병이 나빠지지 않았을 때 탈라조파립이라는 걸 이제 유지 요법으로 쓰는 이런 요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네. 헐투 양성 유방암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 치료에다 플러스 어떤 표적 치료제를 추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헐투 양성 호르몬 양성에서 기존의 호르몬 대비 새로 개발된 호르몬 하는 거,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항암 치료, 머리 빠지는 항암 치료 대신에 표적 치료하고 호르몬 치료만 하는 연구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표적 치료를 추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건 1차 요법이고요. 그 이후에 1차 요법, 2차 요법에 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연구자 주도로 이렇게 이제 버지니오라 호르몬 양성에 쓰는 약을 여기다 하는 것들, 또 원래는 할라벤밖에 쓸 수 없는데 여기에 헐셉틴을 또 추가하는 것들, 또 이러한 새로운 표효체를 추가하는 것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모든 임상시험은 약제가 다 제약회사에서 이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자가 그걸 제약회사에서 얻어다가 환자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기존의 표준 치료보다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호르몬보다 조금 더 나은 호르몬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표적체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사실 환자분들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2차 이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약들이 더 추가되고 하는 그런 요법들이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 굉장히 많죠. 호르몬이 치료가 실패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항암제보다 거기 항암제 플러스 피데론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키트루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연변이가 많을 때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키트루다를 추가한다든지 이러한 요법들 또 새로운 어떤 신약들 굉장히 많아서요. 이걸 하나하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유방암의 유형별로 그리고 조기암, 전이암별로 또 각각에 따라서 1차 요법 끝난 다음에 2차, 3차 때 이러한 임상시험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모든 조건이 맞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또 교수님께서 환자분들 만나셨던 그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임상시험 진행하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가, 좀 이렇게 잘 되었던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례 같은 것들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그래도 하나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사실 네. 얼마 전에도 사실 KBS 방송에 나왔었는데 네. 아까 그 에너트란 약 임상시험 아주 초기예요. 지금은 뭐 이제 표준 치료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FDA 승인 받기 전에 초기 임상에 들어갔는데 그거 한 다음에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네. 지금 6년째 그 치료하고 있어요. 그때 몇 기로 그때 초기 임상이? 4기에서도 1차 요법, 2차 요법, 3차 요법 네. 다 실패해 가지고 이제 약이 별로 없을 때 들어가셨죠. 4차 요법을 실패하셨을 때 에너투. 네, 들어가서 지금 거의 6년째. 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인터뷰 하셨는데, KBS 인터뷰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일상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6년째 지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진단된 30대 여의도 증권 직장인이네요. 직장인인데, 네. 이제 임상증 다 끝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본인 비용으로 하는데 실비가 있어서 6개월을 하는데 6개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실비가. 근데 이제 직장인인데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약인데 어떤 분은 혜택을 받으신 그리고 거고요. 어떤 분은 네. 또 그러시라서 근데 사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년째 제가 이제 이런 유방암에 대한 치료 및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전이성 암인데도 이제 조기 유방암은 이분이 혜택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발이 아니냐니까 이게 그 약 때문에 그런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만 알 수 있지.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모르거든요. 근데 전이성 유방암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이성 유방암인데 잘 지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만 더 나눠주시면 또 한 가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실까요? 한 가지 내가 임상시험 너무 좋다고 얘기한 거라서 그런데 한 가지는 3중음성 유방암인데 1차, 2차 치료 실패한 다음에 네. 그거 이제 저희 이제 국내 임상시험을 들어갔는데요. 국내 임상시험에서 이제 키트루다라는 면역치료제를 같이 하는 임상시험이었어요. 네. 항암제 아니고요. 그냥 면역치료만 2개 하는 거였는데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망가졌어요. 다 그걸 분비하는 기관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뇨약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매일 드세요. 참 안 되셨죠? 근데 안 되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뭐 사오시고 오실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암이 다 해결됐어요. 암은 해결되었는데 암은 그런 해결됐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군요. 예, 근데 부작용이 생겨도 감사하다고 하는 게 어쨌든 살 수는 있으니까요. 3중성 유방암이 이제 평균 1년만 사시고 음. 근데 지금 해결돼서 지금 몇 년째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에 동년의 앞뒤면이 있듯이
이제 뭔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뭐 저는 그 임상시험을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추천드리고 그런 이유가 기존의 표준 치료보다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보면 참 보람을 느끼죠.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전의 앞면처럼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암 치료를 기대했는데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찾아볼 때 네. 그게 있거든요. 이제 뭐 맞아요. 지금 시약처에도 PPT도 네, 시약처에도 띄워주셨어요. 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한국임상시험재단 거기에 수 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까 항암주분 연구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가시면 본인 그 유방암 치면은요 임상시험이 나와요. 이거는 유방암 임상시험만 또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여기에 다 건가요? 볼 수 있습니다. 어,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여기에다 치면 대장암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유방암에서 임상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그 대표적인 거 한 소개해드려서 사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글로벌 회사에 저희가 약을 따서 저희 아까 항암요법 연구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그 키츠루다라는 약인데 펜브롤리주맵. 이 약은 3중음성 유방암에서 이미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호르몬 양성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돼가지고 PDL1이라는 그런 마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러한 면역치료가 돌연변이가 많은 분들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호르몬 치료를 실패한 환자들에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NGS라고 해서 그 염기서열 분석을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많은 상위 한 20-30%는 여기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는 호르몬 치료에 실패했으니까 그냥 탁솔 같은 항암제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많으면 키츠루다를 같이 쓸 수가 있어서 좀 더 효과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지금 환자 등록 중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에서 1차 치료는 보통은 항암제, 탁소텔 하고요. 헐셉틴 퍼제타를 써가지고 환자분들이 사실 머리도 빠지고 좀 힘든데 저희가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되게 효과가 좋은 이 키스칼리라는 약을 여기에다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헐셉틴하고 호르몬 치료하고 키스칼리를 쓰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뺀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한 내년 6월이면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효과가 저희가 중간 분석을 했더니 상당히 좋아요. 항암 치료만큼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두 대부분 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렵게 글로벌 파마를 설득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임상시험은 실제 모집 중인, 지금 현재 모집 중인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연구진들이 외래에서 설명을 좀 해주고 권유를 해주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환자분 오시면은 환자분에게 적용 가능한 소개해드릴 만한 임상시험이 뭔지를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요. 있으면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없으면 표준치료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고 혹시 권유를 받으셨다면 또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코리안 캔서 스터디 그룹 포털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 또 한국 임상시험 포털을 참고를 하셔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네.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유방암의 최신 치료와 임상시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남겨주신 질문들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솔님 질문인데요. 가족 중에 유방암으로 표적항암제 임상시험을 제안받으셨다고 하는데 표적항암제 임상시험은 특이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모든 임상시험은 특이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약에 해당하는 부작용,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요.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께 아마 여쭤보시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 다르니까요. 또 네.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흥님이 초기 유방암 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사례가 그 초기 네, 네, 초기 있잖아요. 임상시험 네.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 강의에서 좀 앞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고님도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나요? 남겨주셨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아까 보여드렸나요? 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한항암용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체 암에 대해서 이제 유방암, 이암, 폐암 다 그룹이 있어가지고 거의 연구자가 한 분과마다 몇십 명씩 그 전국의 교수님이 다 거기서 같이 연구하고 의견 교환하고 해서 진행하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마도 연구자 주도도 있고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임상시험 참여 한국 포털이요. 거기 포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 질문인데요.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브라카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이거는요, 그 유방암 환자가 그 브라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브라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유방암이 한 5%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브라카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도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이나 아주 강력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네. 브라카 검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카 검사를 했을 때 그 환자분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제 유전 카운셀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나 분도 그 유전자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건 유방암 환자가 브라카 검사를 제안받았을 때 해야 되고 했을 때 돌연변이가 있을 때만 가족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쿠쿠프리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주치의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라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아까 포탈 말씀드렸는데 네. 포탈만 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보가 굉장히 많은. 아까 그 강의해 주신 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 네, 모르겠는데요. 그러시죠? 일반인들은.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물론 포탈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치의 선생님께 그런 걸 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공부하시고 하시면 포털도 네, 어떻게 좋은 그거야.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제크님이 유방암 검진은 매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 없을 시에는 2년마다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네, 지금 2년마다 지금 추천되고 있고요. 권고가 2년 네, 기간으로 2년 되고 기간 있군요. 40세 네. 이상. 젊으신 분들은 권고 안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몇 세부터 권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권고되고 50세 있습니다. 이상이요. 50,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0세 이상 하셔야 되고요. 네. 40에서 50세까지는 약간 좀 외국하고 약간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50세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질문인데요. 교수님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임상시험은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료 후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라고 남기셨네요. 제 환자 중에 임상시험 한 3번, 4번 하신 분도 있습니다. 3번, 4번. 네, 치료가 안 1차 되고, 요법하고 임상시험하고 네. 거기서 안 됐을 때 또 2차 요법에 또 임상시험이 있어서 또 참여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결국은 어떻게 잘 되셨나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무슨 근데 경우가 많다.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서연 님이 유방암을 치료한 후에 모유수유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남기셨네요. 네, 모유수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동원참치님 유방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임상시험이었는데요. 네. 너무 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밍밍이 귀여운님이 아주 말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말기가 어떤 말기인지 모르겠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방암 말기면 여러 가지 표준 치료 다 했는데 실패해서 더 이상 약이 없을 때 말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일상 임상시험이 있어요. 아주 임상시험
별로 없는, 네. 그러니까 아주 초기, 그냥 실험실에서 개발된 걸 환자에게 적용할 때 일상 임상 시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말기라는 게 뭐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면 임상 시험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건이 있거든요. 네.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네, 안 되면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 임상 시험이면 환자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담이 어쨌든. 되죠. 왜냐면 그 약의 부작용이나 네. 효능이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음,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현재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어쨌든 어째 할 수 있는 음, 옵션 중에 하나니까요. 치료할 약이 없는 음, 경우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제안하시는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또 제안을 해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모든 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한 2, 30개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노랑님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33세고요.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7년 차 지금까지 재발 안 하신 것 같네요. 뭐 안 좋아질 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7년 이상 지났을 때 안 좋아지면은 보통은 타입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는 수혈 장기 이식 안 되고 사후 증기만 견딘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치된 분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 관해된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다. 완전 관해보다 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관해라는 거는 그 당시에 CT에서 암이 없어진 걸 완전 관해로 하지만 네. 완치는 조기암에서 수술 항암 치료한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한 5년 이상 되면은 그동안에 재발이 없으니까 완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5년 이후에도 재발돼서 제가 외래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삼중 음성이나 헐투 양성은 네. 한 5년에서 한 7년 지나면 제가 조심스럽게 완치 얘기를 꺼냅니다. 그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군요. 많죠. 아까 제가 재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기 유방암은 뭐 완치되신 분이 훨씬 많죠. 알겠습니다. 10명, 8명 이상은 다 완치돼요. 그 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절제술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우리 외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유방암의 모든 것이 주제이다 보니까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혜니님 질문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유방암이 아니어도 유방통증이 있을 수 있나요? 유방통증 환자분 중에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태님도 미세석회화가 조직 검사를 통해 암으로 발생될 확률이 큰가요? 라고 남기셨네요.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예 미세석회화가 없는 경우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서 미세석회화가 있는 경우에 조직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영희 님이 유방암 임상시험은 어떤 약물로 진행되나요? 하셨는데, 아까 이거를- 제가 네.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유방암 이제 연구 학회에서 그 이름이 뭐였죠? 대한 항암요법 연구회에서 그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신약 네. 치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 네. 그래서 엄청 많다 약물이 결론은. 네. 그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유방암의 최신 치료와 또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임상시험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아까 몇 번 얘기 나왔죠? 네. 네. 그 KCSG 네. 한국유방암학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 시약처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포털이 있거든요. 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거기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 들어가시면 참여 의향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또 검색해서 임상시험 현재 진행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 의향서 작성 통해서 또 관련 임상시험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거는 일단 네 맞습니다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면은 CGV에서 또 그 영화 티켓을 그래요? 네, 네.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들어가셔서 참여 의향서 작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성을 한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 이벤트성 수신 그 동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